폭스바겐 그룹, 아우디까지 초합하고 포르쉐까지 포함해서 매년 40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 300만 대를 팝니다. 전기차, 내연기차 포함이에요. 근데 올해 6월까지 100만 대 팔았어요. 나머지 6개월 열심히 팔아도 200만 대 판다는 건 뭐냐면 2019년 댐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반토막이 아니라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결국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부러움을 얼마나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도 이제 하차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고 싶은 그런 차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10월 10일에 있을 행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감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과장해서 기대감을 가져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테슬라 하면 어쨌든 전기차 회사를 만드는 회사고요.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독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폭스바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폭스바겐이 그게 독일의 자동차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국민차라는 뜻이에요. 국민차, 폭스가 독일 피플이라는 뜻이고 바겐이 카라는 거니까 피플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자부심이 묻어있는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브랜드가 많습니다. 여기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에 아우디. 들어가죠. 포르쉐도 사실 폭스바겐 포르쉐. 그룹이죠.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부가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그러니까 우리 슈퍼카 이런 거 다 여기 있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를 제외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럭 회사도 되게 크게 있어요. 스카니아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요즘 수도권에서 버스 타실 때 만이라고 해서 MAN 네네네네. 버스 타고 다니는 이것도 폭스바겐 거고요. 아, 그렇군요. 폭스바겐이 정말 큰 회사입니다. 이 큰 회사가 한 번의 위기가 있었죠. 2015년에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디젤 가지고 클린 디젤이라고 거짓말 사기쳤다가 쳐서. 사실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연기관파들이 검찰에 다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신흥 그룹이 권력이 형성될 때 여기 독일 당시 정부에 있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전기파에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니더 작센이라든지 주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들이 강합니다. 전기파에 대한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내연기관파, 전기파. 네, 그래서 내연기관파들이 좀 힘이 약해졌었고 그리고 2018년부터 폭스바겐이 노력해서 2020년에 카디아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6,500명을 고용을 해요. 와, 그게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자동차 회사가 6,5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20년에 폭스바겐이 비전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를 반드시 앞설 수 있다. 앞설 것이다. 네. 왜 우리는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6,50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걸 선언하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폭스바겐이 이 6,500명 있는 조직도 거의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리비안이 소프트웨어는 더 잘 만드니 우리 리비안하고 같이 해서 소프트웨어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 그때 근데 리비안하고 손잡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레가시라고 하죠. 우리가 전통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이 6,500명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언론에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6,500명도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 자꾸 아우디 임원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내연기관차의 소프트웨어 어떻게 좀 바꿔봐. 포르쉐도 전화 오고 네. 폭스바겐에서도 또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에는 스코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폭스바겐 거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는 시아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폭스바겐 거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각 임원들이 다 연락해서 우리 한 200명 줘. 우리 200명 주면서 다들 전기차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힘든 이유가 여러분 보통 폭스바겐이 차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1차 벤더하고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가 보통 180개 정도가 존재해요. 네. GM이나 포드는 200개까지 갑니다. 한국도 내연기관은 그 정도의 부품이 많기 때문에 부품이 많아서.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인 파워트레인과 엔진은 어떻게 뭐 현대기아차만 해도 이거는 현대모비스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들면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한번 우리 업데이트하자. 차량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도 있고 그쵸. GM에도 폭스바겐이 간단하지만 있죠. 근데 보통 ECU 뭐 이런 것도 이런 있죠. 것들이 보통 미들웨어라고 해서 우리가 부품의 한 덩어리가 있어요.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컨트롤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미들웨어
미들웨어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 미들웨어의 스펙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체 회사가 좀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180개 회사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강당에. 모여서 자, 우리 이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셔서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셔서 우리한테 검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주를 줬거나 또 2차 벤더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구나. 또 연락해서 또 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올렸는데 버그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부품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쵸. 그런데 BYD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의해서 수직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또한 부품도 적고 수직 통합을 했는데 수직 통합을 한다는 여러분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러를 자기 것화한다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처음에 모델 S에서 30% 정도가 테슬라가 자체가 설계한 거예요. 테슬라는 1차 밴더, 2차 밴더 테슬라도 있습니다만 1차 밴더하고 2차 밴더한테 물건을 납품을 받을 때 한국의 만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밴더죠.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는 테슬라 팀에서 설계를 해요. 제작은 만도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델 3에서 50%까지 가고 모델 Y에서 60%가 좀 넘고요. 지금 사이버 트럭에서 8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라는 대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85% 만들기만 해, 너는.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 조정하는 거예요. 테슬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85%에 대한 미들웨어를 바꾸자 그러면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바뀌어지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모델 2 목표가 100%예요. 컨트롤러를 100% 장악한다는 건 뭐냐면 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제어력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머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외부 협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내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점심시간을 엔지니어들 그 개발자들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방지턱을 만나면 그걸 만약에 GPS라든지 지도 데이터에서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이때 서스펜션을 조금 다르게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개발자가 그거 필요하겠다. 그러더니 그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오후에 가서 개발해서 그날 저녁에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네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서 테슬라 차주가 그것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기만 시작하면 누르면. 방지턱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알게 된다라면 그때 서스펜션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의 업데이트가 다 가능하다는 거고 리콜도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 근데 이게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있는 폭스바겐과 같은 그 회사에서 한번 누가 그런 얘기가 했다.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차들 다 리콜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콜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180개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선은 폭스바겐이 못하는 건요. OTA라고 해서 집에 가서 와이파이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다고 차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년도에 대응은 신차에다가 업데이트하려면 180개나 200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현대기아차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OTA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와이파이로 모든 차주들이 정비소 갈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가 바뀌는 느낌. 그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맞아요.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은 뭐 요즘은 크게 변하는 건 못 느끼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리콜을 당하면 약 80%는 정비소를 안 가도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그냥 정리돼요. 왜냐? 컨트롤러를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는 그날 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쳐버립니다. 우리가 아이폰에서 다음 버전 업데이트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그렇죠. 거죠. 뭔가 보안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면은 업데이트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업데이트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을 폭스바겐도 하고 싶었으나 하려고 했는데 레가시와 전기차가 있다 보니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전기차 업체의 중심 업체는 리비안이 왜 잘하겠어요? 리비안이 지금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던 거에 따르면 전 세계 매년도의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렇게 비교하는 순위가 있어요. 네네. 1위가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리고 2위가 니오, 3위가 루시드예요. 리비안이고 4위가 리비안. 루시드입니다. 다 뭡니까? 전기차 전문 회사들이잖아요. 자동차를 동력 기관을 갖다가 내연 기관에서 배터리로 바꾸고 모터를 파워트레인 대신 모터를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차를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을 이게-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진화해 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V 아키텍처로 간 거잖아요. 48V 아키텍처 과거에 포드나 GM도 일부 했어요. 근데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48V 아키텍처 한 거는 테슬라가 처음인 거거든요. 테슬라가 자랑했잖아요. 그 염장질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48V로 바꿨나 해가지고 모든 자동차 기업의 CEO들에게 한 분씩 보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48V로 바뀌면 많이 부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암페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발열이
발열이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발열을 감당해야 했던 부품이 줄어드는 거고 구리선의 두께도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심지어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서는 이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했어요. 무선으로. 그래서 보통 모델 S에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300m로 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무게도 엄청나게 줄이죠. 2kg를 300m로. 그렇죠. 왜냐하면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더넷으로 연결하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유선으로 몇 개는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또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서 도입한 것이 스티어 바이 휠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실제로 이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자장치로 해서 휠을. 이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안전과 매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도 연결되어 있지만 전선으로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치만 빼놓고는 2kg가 넘는 줄이 300m로 줄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혁신이라는 건데 맞아요.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품에 대한 장악력이고 이 장악력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인카 인포테인먼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카 인포테인먼트도 소비자들한테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 현대차 타면 사실 잘 돼 있잖아요. 네, 화면들 크고 그쵸. 가로로 쫙 열려 있고. 근데 이건 여러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갖다가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이 인카 인포테인먼트는 우리가 아이폰 15에서 16 가듯이 뭐 14에서 15 가듯이 그냥 화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부분에서 독일 차들이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 독일 차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1세대 전기차 같아요. 지금 여러분 폭스바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9월 둘째 주에는 BMW도 2024년 매출이 원래 얘기했던 가이던스보다 줄어들 거고 수익률도 줄어들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2024년 매출이 줄어들 거고 수익률도 줄어들 거라고 발표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독일 차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는 뭐냐면 독일 차들이 차를 정말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저도 독일에 한 12년 있으면서 중고차지만 저도 뭐 벤츠도 좀 타보고 뭐 렌트에서 뭐 BMW도 BMW도 타보고 그랬을 때 이 차 문을 닫았을 때 그 뭔가 탱크 문을 닫는다는 느낌. 그 육중함 한국차에서 못 느꼈던 요즘 한국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맞아. 당시에는 이래서 타는 거구나. 그리고 이 조작했을 때 뭔가 이 안정감 그쵸.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타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느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만.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다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도 업데이트되면 좋아졌네라고 느끼잖아요. 다른 경험을 훨씬 더 편한 기능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독일 차들이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국 차들은 또 인카 인포테인먼트 쪽에 진심이잖아요. 네네네. 막 화면 엄청나게 크고 테슬라보다 더 크잖아요. 막. 그리고 테슬라보다 큰 것들이 막 뒷좌석에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가라오케도 도입했지만 중국 차들도 테슬라만 가라오케 우리는 더 좋아해. 그래서 가라오케 다 도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다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러는지 각자 개인화돼서 꽉꽉 찼을 때도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돼 있고 스피커도 막 15개씩 막 들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찼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전기차지만 2세대 전기차를 탔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근데 독일 차는 1세대 전기차인데 독일 차가 만드는 그 육중한 느낌을 전기차에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전한 느낌. 근데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세대 화면도 정말 왜 화면을 크게 안 만드는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화면이라도 커야 되는데 화면도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독일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웃 오브 데이트, 약간 구식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차에 제가 물리적인 속성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적인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헬무트 콜이라고 여러분 오래된 독일 총리가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도 이룩한 사람이죠. 독일 통일 직전인 86년부터 이제 중국에다 공을 들여서 87년부터 독일 차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해줬어요. 사실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때 자동차 시장 개방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지금 중국 여행 가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 한자로 대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택시 보면 대부분 이 폭스바겐이에요. 대중이 폭스바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2018년과 2019년에 폭스바겐 전체 매출의 33%가 중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33%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된 독일을 포함하여 이거와 중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또 33%고요. 자, 이 33%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까지 포함하고 포르쉐까지 포함해서 전체 매년
40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 여러분 작년에 300만 대를 팝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 포함이에요. 근데 올해 6월까지 100만 대 팔았어요. 그럼 올해 나머지 6개월 열심히 팔아도 200만 대 판다는 건 뭐냐면 2019년 대비 정확하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그냥 중국에서 반토막이 아니라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아디라든지 중국 시장,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요번에 유럽 그 축구대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다 광고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비아디가 깔아버렸거든요. 그만큼 광고도 많이 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관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불공정 경쟁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대로 둬서는 위험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세를 도입하는 거죠. 관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안방은 공격을 당하는데 물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저쪽 그 중국의 거기서는 매출이 400만 대에서 여러분 200만 대로 줄었다는 건요.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공장의 가동률이 80%는 돼줘야 네. 이게 돈을 벌어요. 근데 보통 60%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라 그래요. 생산해도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이 지금 벨기에에 있는 전기차 공장부터 아우디죠. 아우디의 전기차 공장부터 문을 닫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독일도 하나 닫겠다고 하고 이제는 중국에 있는 난징에 있는 것도 닫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동률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동률을 줄이지 않으면 네. 생산해도 나머지 200만 대도 적자에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를 안 내주시는데 미국 언론들은 통계를 냅니다. 지금 가장 가동률이 좋은 회사는 사실은 토요타예요. 토요타는 지금 80%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위기를 겪은 것은 공장 가동률의 위기라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요. 네. 안 팔리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200만 대를 팔면 그거 갖고 돈 벌면 되지 않냐가 아니라 200만 대는 싹 다 적자 보면서 팔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옛날 생각이 한 번씩 나는 게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혁명에서 노키아가 그냥 사라졌잖아요. 모토로라고. 그때 노키아가 했던 얘기가 아이고 전화기로 전화하면 되지 통화하면 되지 무슨 인터넷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만 붙여라. 근데 이제 지금도 나오는 상황이 똑같은 게 내연기관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붙이지 못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그냥 여기다 붙여라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폭스바겐에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기업이 근데 독일 기업은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국 차들이 전기차들이 부상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네.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가 낮았던 현대기아차는 타격을 안 받고 있는 거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안 팔리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는 정말 역사적 기회를 맞은 거예요. 아이오닉 5가 중국에서 팔려요. 아 진짜요. 네. 전기차는 현대기아차도 팔립니다. 근데 이건 현대차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내연기관의 타격 없이 네네. 전기차로 중국을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